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김기성 앵커 꼽은 이슈잇 함께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헝다 사태에 중국 정부가 개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디폴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헝다 사태에 개입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지금 디폴트 얘기가 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양광백이라는 회사인데 영문 이름으로는 선샤인백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기가 들어온 1억 7천만 달러의 채권과 이자 890만 달러 합쳐서 1억 7,890만 달러를 갚지 못하겠다라고 디폴트를 선언을 한 겁니다. 양광백 그러면은 중국에 계시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아는 업체입니다. 텐진 외곽의 아파트 단지를 지은 그런 업체인데 여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또 양광백 이외에도 자자오이에라는 그런 부동산 개발 업체인데 이게 중국에 한 25위쯤 되는 회사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7일 날 돌아오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7일 돌아오는 채권이 4억 달러가 있는데 이걸 갚지 못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 18개월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채권자들이 응하지 않아서 반 이상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디폴트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헝다 사태에 대해서 뭐 중국 정부도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태를 갖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지난 3일이었죠. 3일 밤에 헝다가 갑자기 이 통콩증권거래소에다가 공시를 내게 됩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은 2억 6천만 달러의 상환 요구를 받고 있는데 갚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공시를 냈던 겁니다.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2억 6천만 달러가 어떤 채권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네. 지금 현재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쥐상이라는 헝다의 협력업체가 발행한 채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해서 헝다의 자회사인 헝다부동산이 지급보증을 섰던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갚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공시를 하니까 광둥성 지방정부가 시장인 회장을 불러서 예탄이라 그러죠. 네. 예약 면담을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실무팀을 파견을 해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를 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전부 나서서 이 헝다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뭔가 하면 내용은 헝다가 만약에 디폴트로 간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 시스템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장은 그렇게 녹록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만 보더라도 홍콩 증시에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특히 헝다 주가는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볼 적에 시장에서 과연 헝다 문제를 핸들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헝다 사태 일단락 되는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중국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 정부의 중국의 이 회사 정리 절차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지만은 네. 청산이 있고 법정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청산이 있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구조조정 쪽으로 갈 걸로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신들이 지적하고 있는 걸 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하고 있습니다. 뭐를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선 헝다의 부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조 위안, 우리 돈으로는 370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의 이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과연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대는 오늘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6일까지 달러 채권 이자 8,249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975억 원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갚느냐 하는 이게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달 말까지 지급해야 되는 달러채 이자가 2억 5천만 달러가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 볼 때 과연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디폴트를 안 가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네. 이 부분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이렇게 은행의 대출이나 채권 발행 이외에 숨겨진 채무가 많다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하고 위탁 대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중국 정부가 정말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전반적인 채무의 이 그림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헝다 사태를 갖다 제대로 핸들링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경제 아니냐.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작게 보면 한 25%, 네. 많이 얘기하는 쪽에서는 한 30%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중국 경제를 갖다가 지켜낸다는 거는 어렵겠죠. 상당히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불안한 눈치를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지준율 인하에 나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0.5%포인트 지준율을 인하를 했죠. 그래서 중국 은행들의 평균적인 지준율은 8.4% 정도로 지금 현재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준율이라는 게 뭔가 하면 네. 은행들이 예금으로 받은 돈 중에 일부를 갖다가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100원의 예금이 있으면 지준율이 10%일 때는 90원만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90원이 다 시중에 나갔다가 다시 또 은행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90원에 대해서는 9원을 갖다가 또 중앙은행에 맡겨놓고 81원만 대출할 수 있게 그렇죠. 이렇게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승수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0.5%포인트 인하로 해가지고 대략 한 1조 2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3조 원 정도가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지준율을 낮춘 게 지난 7월 달에 한번 낮췄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지니까 지준율을 낮췄었고요. 그 이전에는 15개월 전에 그로부터 15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한참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을 때 지준율을 낮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준율을 낮췄다는 거는 헝다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헝다 사태가 단순히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고 중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중국은 좀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인 나라에서 지준율을 낮춰줘서 은행들한테 대출 여력을 준다 하더라도 은행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동산 개발회사한테 돈을 빌려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중국은 좀 중앙 통제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 지켜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걱정이고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위에 있는 그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계속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물론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걸 갖다가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한테 발행을 허용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과연 이 부동산의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하는 이게 첫 번째 걱정이고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안고 있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연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또 헝다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또 예전에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죠? 이전에 또 히토류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토류 관련 기업들 중국이 합병할 것이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그 히토류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네. 이 대부분이 국유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유기업들을 갖다가 한때 묶어서 거대 회사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민메탈, 중국 알루미늄 공사, 간저우 히토류 그룹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중국 히토류 그룹이라는 이름의 그런 거대 히토류 회사를 갖다가 장시성에 세울 거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관영 그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합병에 관련된 확실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지금 현재 거대 히토류 회사가 생기는 거는 확실시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히토류 기업을 통해서 히토류를 무기할 거다. 이런 우려가 있던데 왜 이런 우려가 나올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신규 회사가 설립이 되면은 네. 중국 기업들 간의 내부 그러니까 경쟁이라든지 혼란을 피할 수가 있고 또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규 회사가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거대 히토류 회사가 히토류 수출 물량뿐만 아니고 네. 생산량도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 관영 황구시보가 보도한 걸 보면은 외국 회사들이 중국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는
히토류 무기화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대 히토류 회사가 생긴다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중국 당국이 통제를 하면서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의 첫발이 아니냐 이렇게들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의 네. 히토류 시장에서의 지배력이라 그러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이 낸 자료를 보면은 채굴의 55%,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55%, 그리고 재련의 8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량은 전 세계 55%인데 재련량은 85%.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국 중국이 저렴한 이 정제 비용, 재련 비용을 가지고 외국에서 채굴을 해갖고 와서 이걸 갖다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재련의 90%까지 중국이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그 4대 품목에 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뭐 반도체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 히토류가 들어갔었는데 사실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텍사스주에다가 히토류 재련 공장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호주 업체죠. 호주 업체한테다가 한 3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히토류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금방 이렇게 또 공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히토류 재련 과정에서 워낙 공해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연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이 막강한 지배력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걱정이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히토류의 뭐 거의 100%를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쳐다봐야 될 거다. 그리고 히토류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중국에 대한 소식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옆나라죠. 홍콩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홍콩에서 자퇴를 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홍콩 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뭔가 하면은 2020년도부터 2021년도 학기까지의 네. 홍콩에 다니던 학생들 중에서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가 하면 4,460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그 전 학기들 그러니까 19년, 18년 학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배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 이렇게 이탈하는 학생들 중에서 외국으로 나간 학생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호주 그리고 물론 마카오, 네. 중국 본토까지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이탈한 학생들은 2,6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건 역시도 평상시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늘어난 그런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홍콩을 벗어나는 학생들이 많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뭐 교사들도 홍콩을 떠난다라는 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들의 이직을 봤더니 900명이 넘는 1,000명 가까운 교사들이 이직을 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이 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해외로 옮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옮긴 교사들의 이 이력을 봤더니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베테랑 교사들이 절반 이상이더라라는 아하.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옮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네. 사회 전반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교육 정책이나 교육의 커리큘럼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교직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홍콩을 벗어나기 때문에 교직을 그만둔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걸로 이렇게 네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홍콩의 어떤 기본적인 교육 기반이 이때까지하고는 좀 바뀌는 거 아닌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이 바뀌게 된다면은 장차 앞으로 5년 뒤, 10년 뒤가 된다면은 지금의 홍콩은 그때 홍콩은 지금의 홍콩이 아닌 걸로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겠죠. 부분이 결국은 홍콩이 과연 국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